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며느리 영숙의 눈빛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욕망이 선명했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야. 철수마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요. 손자 민준이만이 순애의 편에 섰습니다. 순애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거구나. 이제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의 오래된 주택가,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70대 순애는 늘 그랬듯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허리가 뻣뻣해진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순애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남편 철수는 아직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순애가 정성스럽게 가꾸어 온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 노란 국화, 작은 허브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얘들아, 오늘도 잘 잤니? 순애는 물뿌리개를 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일상이 그녀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이 작은 꽃들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중얼거리며 순애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집에서는 손자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만화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 맑은 소리가 순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순애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 영숙이와 함께 키운 손자였지만 순애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아이였습니다. 물을 다 준 후 순애는 마당 한편의 평상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산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신혼 때 철수와 함께 이사와서 아들을 낳고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를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들도 모두 익숙했습니다. 김할머니네 감나무, 박할아버지네게 멍멍이까지 모든 것이 순애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철수는 평생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퉁명스러운 성격이었지만 나름대로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더욱 무뚝뚝해졌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철수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김치, 계란말이 정도의 소박한 아침이었지만 이것도 나름의 일상이었습니다. 밥 먹어요. 순애가 상을 차리며 말하자 철수는 여전히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겠어.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요함도 오랜 부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순애는 철수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설거지를 위해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순애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단조롭지만 평안한 일상, 그리고 손자의 존재가 주는 작은 행복으로 채워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순애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당의 화분들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늦어졌거든요. 옆에서 철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순애가 막 눈을 감으려던 찰나
철수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철수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철수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영숙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 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싶어 의아했지만 혹시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수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철수가 자신에게조차 써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응, 나야. 왜 이 밤에? 철수는 여전히 잠결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히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분명 며느리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너무 조급했나요? 그냥 궁금해서. 영숙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연인에게 하는 것 같은 달콤한 어조였죠.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조심해야 해. 순애가 깰 수도 있으니까. 철수는 순애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순애는 잠든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우리 영숙 씨. 철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우리 영숙 씨라고 부르다니. 그것도 이런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곧 다 정리되면 집도 다 당신 거예요. 철수의 다음 말에 순애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영숙의 것이 된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 몰래 무언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벽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와 내 남편이?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아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대화를 들으며 순애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순애는 모르고 있으니까 천천히. 철수의 말에 영숙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순애에게 칼날 같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는 몇 분 더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내용 중에는 집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며느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가 끝나자 철수는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 그리고 아들이 죽은 후 딸처럼 여겨온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순애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순애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상상도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순애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의심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늘 그랬듯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철수가 즐겨 먹는 된장찌개까지 상차림을 가득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민준이가 활기차게 뛰어와서 순애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니 순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죠.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단다. 많이 먹어야 해.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부엌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순애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오후 2시쯤 며느리 영숙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온 모습이 순애의 눈에는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숙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순애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수고했어. 순애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여자가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평소처럼 할머니 옆에 앉아 즐겁게 밥을 먹었고 철수는 무표정하게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영숙은 순애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딘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민준이 학원비가 좀 올랐어요. 영숙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서요. 순애는 영숙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걸 보니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아이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갈 리 없지.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영숙이 철수를 힐끗 쳐다보더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애는 수저를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관리가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아직 건강하단다. 그러자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아. 당신도 이제 편히 살아야지. 집일이며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 철수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야. 순애는 그들의 눈빛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철수의 눈에는 냉정함이, 영숙의 눈에는 계산적인 욕망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거구나. 순애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 집을 나가셔야 해요? 민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면 누가 저한테 맛있는 거 해주세요?
민준아,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영숙이 아이를 제지했지만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요. 순애는 손자를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어디 가지 않을 거야. 어머니, 괜히 아이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어차피 나이 드시면 요양원에 가셔야 할 텐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완전히 내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평생 일궈온 이 집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순애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생각해보겠다.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든 자신에게도 준비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고 영숙과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만은 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순애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철수마저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의지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철수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순애는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이야.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철수는 진짜가 아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라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꽃들이 시들어 보였고 아름답던 정원도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때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아침 일찍부터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어디론가 가시는 꿈이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순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도 어제 일로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어디 안 가? 걱정하지 마라. 순애는 손자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약속해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약속한다. 우리 민준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철수와 영숙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면 과연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순애는 민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영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가족 모임 이후 연달아 오는 것을 보니 뭔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순애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에서는 조급함이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은 빨리 결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때 철수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애야, 영숙이 말이 맞아. 이런 건 미룰수록 복잡해져. 철수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신 챙겨주겠다는데 고마운 일 아니야.
순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바뀌면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에 영숙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야,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죠. 민준이도 이 집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가게 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순애의 질문에 철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영숙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에게는 손자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보다도 말입니다. 어머니, 사실 이미 좋은 요양원도 알아봐뒀어요. 영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자 순애의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요양원에 갈 만큼 늙지 않았어. 순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섞였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나이 드시면 결국 그렇게 되실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영숙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아. 철수도 영숙의 편에 섰습니다. 순애야,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도 이제 늙었어. 하지만 순애는 철수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숙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해요? 할머니는 아프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하시는데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른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영숙이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시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순애는 손자가 자신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이가 있어서 든든하다. 어머니, 아이 앞에서 이상한 말하지 마세요. 영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정은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순애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카드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영숙과 철수의 압박이 계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고 뒤이어 철수와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선생님 모셔왔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시죠.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불러왔다니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재산 이전 관련해서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어딘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철수가 변호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순애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서류가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도 모르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토지, 그리고 예금 모든 것을 며느님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순애는 서류를 바라보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야 상속 분쟁도 없고 가족끼리 원만히 정리되죠.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영숙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책임지고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순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순애 옆에 앉아서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제 그만 도장 찍어. 우리도 이제 늙었는데 이런 걸로 시간 끌지 말고. 그러면서 철수는 영숙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저희 삶이 있잖아요. 영숙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살 수는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숙의 말에는 더 이상 존댓말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기는 건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의 어른들을 보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아, 이리 와. 순애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누가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아,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어.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뜻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입니다. 어머니, 빨리 서명하세요. 영숙이 재촉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바쁘시잖아요. 철수도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끝내자. 다 우리를 위한 일인데. 하지만 순애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이 말에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순애야. 철수도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다 끝난 일인데.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다 끝난 일이라고? 순애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끝났다고 했나?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순애의 예상 밖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변호사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변호사를 배웅하면서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고 자신에게도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그 따뜻한 말이 순애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화난 표정으로 순애를 노려보았고 철수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만이 할머니 곁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더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영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착한 며느리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아, 그렇게 급할 일이냐?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리 화를 내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내 집이라고요? 영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 집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숙이 철수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새로운 삶이라는 말에 순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버리고 며느리와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철수야. 순애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냐?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하찮았나? 하지만 철수는 순애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애야, 이제 그만해. 철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늙었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반대해? 철수는 영숙의 편에 완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 없이 살고 싶어요. 항상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겹고 이 답답한 분위기도 싫어요.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니. 그래, 그렇게 나를 없애고 싶었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각자 편한 곳에서 살자는 거죠. 영숙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고 저희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좋은 일 아닌가요? 민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아이의 절규 같은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아, 그만 울어. 영숙이 아이를 제지했지만 민준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아이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 봐요. 영숙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한테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 교육에도 안 좋다고요. 영숙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울고 있는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있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정작 순애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손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머니. 영숙이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영숙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강제로라도 모셔야겠어요. 강제로라는 말에 순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어떻게든 내쫓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각오였을까요? 내가 어리석어 보여도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은 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숙과 철수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뭐요? 영숙이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순애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이 집이,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순애의 질문에 영숙과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연하죠. 법적으로도 아버지 명의고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애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이 말에 영숙과 철수는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확인이라니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고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이를 떠올리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뒀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영숙과 철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순애의 미묘한 미소와 의미심장한 말에 영숙과 철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초조한 마음에 다시 순애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명의고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순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자꾸나. 이 집이, 이 땅이 지금 정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말이야. 순애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순애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 명의인 걸 뻔히 알면서. 하지만 순애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겠네. 한번 확인해 보자. 뭘 확인해요? 영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대답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보렴. 순애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 있단다. 민준이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뭘 하시려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순애의 행동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뭔가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등본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거라. 순애가 서류를 영숙과 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집과 땅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보렴. 철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도 서둘러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김민준?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서류에는 분명히 손자 민준이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것이 민준이 명의였습니다. 언제 이런 일을...
철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순애는 태연했습니다. 5년 전에 다 정리해뒀어.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말이야. 영숙이 서류를 뺏듯이 가져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저희 몰래 이런 일을.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정당한 소유권 이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단다. 내 손자만은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순애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제 거라고요? 아직 어린 민준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거야.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란다. 아무도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없어. 영숙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나? 내가 내 재산을 내 손자에게 물려준 게 뭐가 잘못이냐? 철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평생 읽어온 것들이. 하지만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읽어온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읽어온 거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 손자의 것이야. 어머니, 영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 했잖느냐. 그럼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보거라. 영숙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이 이제 민준이의 것이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끝날 거예요. 영숙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제 여기는 민준이 집이야. 철수와 영숙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손자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할머니 마음이 놓인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진실이 밝혀진 순간 거실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번갈아 보며 서 있었고 순애는 손자를 껴안은 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철수가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손자의 것이었다니. 그동안 세웠던 계획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애야,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5년 전부터였어.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영숙이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할 때부터 말이야.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 다 보고 있었다고.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동시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법적으로 무효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들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기라고? 순애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내 손자에게 물려준 게 사기냐? 오히려 사기는 너희들이 벌인 일이지. 남편을 유혹해서 아내를 내쫓으려 한 게 진짜 사기 아니냐?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게 되었으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다 드러났으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 답답한 집, 이 시골 생활이 지겨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보다는 저를 더 좋아하셨고요. 철수는 영숙의 말에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영숙아, 그만해.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요? 이제 다 끝난 일인데요. 어머니,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형식적인 결혼 생활보다는 진짜 감정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말이야. 이제 나도 미련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겠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랑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제 우리 둘만 살 거야. 좋아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게 더 좋아요. 맨날 싸우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영숙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민준아. 영숙이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민준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말만 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더 좋아요. 순애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도 민준이가 제일 소중해. 철수가 마지막으로 순애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순애야, 우리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자. 다시 생각해보면. 하지만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끝이야.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못 봤었나 봐. 아니면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걸까? 영숙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나가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혼자 늙어가시면서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후회하겠나? 배신자들을 내보낸 걸 후회하라는 거냐? 순애의 당당한 모습에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숙과 철수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순애는 마지막까지 지켜보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둘만 사는 거예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손자를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제 우리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할머니, 저도 평생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민준이의 진심 어린 약속에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와 민준이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었고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컸지만 손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희망이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손자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해질 무렵 순애는 마당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고 그 새로운 날에는 순애와 민준이만의 따뜻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순애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손자의 미래를 지켜낸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부산 광복동 은행, 낡은 보자기 꾸러미를 든 75세 구두 닦기 할머니가 지점장실 문을 두드린다. 1945년 9월자 공탁 장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복내의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 유광수 지점장이 코웃음 치며 여긴 은행입니다. 박물관이 아니고요. 냄새가 심하시네요. 보안요원. 순간 꾸러미에서 흘린 장부에 적힌 충격적 문구가 드러난다. 독립운동 자금 공탁. 창립준비금. 인턴으로 몰래 일하던 손자 민수의 동공이 확대되며 전율한다. 마이너스 할머니가 찾는 것은 이 은행의 진짜 뿌리였다. 이제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이 사연 채널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산 광복동의 이른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사이로 메아리칩니다. 어시장으로 향하는 트럭들이 연달아 지나가며 도로를 가득 메우죠. 이 소란스러운 새벽 풍경 속에서도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모습이 있습니다. 75세의 김복래가 낡은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보자기 꾸러미를 무릎 위에 소중히 올려두고 있죠. 복래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꾸러미를 어루만지는 손길만큼은 부드럽습니다. 이놈의 손, 아직도 기억하네. 해방 직후 시장 바닥의 흙 냄새를. 복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꾸러미를 쓸어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이 꾸러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장부 한 권과 태극 무늬가 새겨진 봉인, 그리고 오래된 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복래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한 것들이죠. 광복동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어묵을 끓이는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 생선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외침,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장터만의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복래는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 무렵이 되자 국밥집 쪽에서 젊은 남자가 급히 달려옵니다. 복래의 손자인 민수입니다. 24살의 민수는 요즘 취업 준비로 여념이 없지만 할머니를 챙기는 일만큼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할매, 오늘도 은행 가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납니다. 복래가 며칠째 같은 은행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매번 허탕을 치고 돌아오시는 할머니를 보는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응, 오늘은 말이 다르다. 이 꾸러미, 이제 돌려줘야지. 복래의 대답에 민수는 시선을 피합니다. 사실 민수는 할머니가 찾아가는 바로 그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머니께는 말하지 못했죠.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기대를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할머니가 은행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지점장 성격이 장난 아니라던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점장 유광수의 까다로운 성격은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거든요. 고객들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복래 같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냉정하게 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복례는 웃음으로 넘깁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전쟁도 산업화의 격변도 외환위기도 모두 견뎌낸 복례에게 까다로운 은행 지점장 정도는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거 은행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법이지. 복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꾸러미 안의 장부가 단순한 옛날 문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해방 직후 이 나라를 위해 모았던 소중한 돈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죠. 민수는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지점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과연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일이 풀릴까요? 아니면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하실까요? 복례는 의자에서 일어나 꾸러미를 다시 한번 단단히 매듭짓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오랫동안 품어왔던 일을 마무리할 날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간직해온 이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광복동의 오후 햇살이 복례의 등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와 자동차 소음이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깔리죠. 복례는 천천히 은행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민수는 뒤따라가며 가슴 한편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정말 다른 날이 될까요? 은행 로비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번호표 기계에서 나오는 삐삐 소리, 예금 상품을 홍보하는 현란한 광고 화면, 자동문이 열린 때마다 스며드는 차가운 에어컨 냄새가 뒤섞여 전형적인 은행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복례는 다른 고객들처럼 번호표를 뽑아 창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바로 지점장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고 문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1945년 9월자 공탁 장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유광수 지점장입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꽤나 위압적이죠. 유광수는 복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은행입니다. 박물관이 아니고요. 유광수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복례의 낡은 옷차림과 구두 닦기 냄새가 고급스러운 은행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냄새가 좀 심하시네요. 보안요원. 유광수가 손짓하자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복례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복례의 꾸러미에서 낡은 장부가 살짝 벌어지며 흥미로운 글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행 창립준비금 독립운동 자금 공탁. 이 글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비 한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민수입니다. 민수의 동공이 커집니다. 인턴 교육과정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도장이었거든요. 설마 할머니가 찾고 계신 게 이 은행의 뿌리와 관련된 것일까요?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할머니가 며칠 동안 은행을 찾아오신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착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이죠. 유광수 지점장은 장부를 힐끗 보더니 재빨리 복례의 손에서 휙 집어갑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이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가 있어요.
일단 나가 계세요. 유광수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노인네 정도로 여겼는데 장부를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복례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금속 찰칵 소리를 남깁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서글프게 들리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그 소리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부 소중히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거든요. 복례의 마지막 말에 유광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무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죠. 복례가 은행을 나서자마자 유광수는 재빨리 지점장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날 밤 은행은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마저 대부분 자리를 비운 시간, 복사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민수가 몰래 들어와 장부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면 인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캔하던 민수의 눈이 멈춥니다. 낡은 붉은 인주로 찍힌 작은 글귀가 보이거든요. 기한 내 원권리자 또는 후손이 증빙하면 본 금전은 국채보상 공의금으로 환원하며 불응시 자동이체 규약에 따라 고운청 공탁금고로 전액 이전한다. 1945, 9, 3.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자동이체 규약? 8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조항이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할머니가 찾고 계신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민수는 급히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해 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읽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정말 유효하다면 할머니의 방문이 단순한 과거 추억 찾기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진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복사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장부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지만 다행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복사실을 나서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자세히 알아본 후에 말씀드려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장부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죠. 1945년 공탁금, 독립운동 자금, 자동이체 규약 같은 키워드로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에 아직 남아있는 특수 공탁 계정 코드였죠. 일반 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지만 장부에 적힌 특별한 문구와 인주 도장 각인이 이중 인증 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할머니의 장부는 단순한 옛날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금융문서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인턴 신분으로는 이런 고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점장 유광수가 아직 출근하기 전 감사팀 사무실이 비어있는 시간을 노린 것이죠. 감사팀 공용 단말기라면 특수 계정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에서 본 문구를 조심스럽게 입력합니다. 기한 내 원권리자 또는 후손이 증빙하면. 문구를 타이핑하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맺힙니다. 띵! 갑자기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보훈청 연계 공탁 계정 검증 완료. 이체 대기 상태로 전환. 민수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80년 전에 만들어진 규약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넌 뭐야? 인턴 주제에 어디 손을 대고 있는 거야? 유광수 지점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민수 뒤에 서 있습니다. 민수의 어깨 너머로 컴퓨터 화면을 보는 유광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지점장님, 이건 은행의 창립 자금이었습니다. 규약대로라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하지만 유광수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걸로 지점 실적이 박살나는 거 몰라? 이 계정이야말로 우리가 재개발 특판 펀드에 쓰려던 숨은 구멍이야. 유광수의 말에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지점장이 공탁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할머니의 방문이 그들의 계획을 망친 셈이죠. 너 지금 뭘 건드렸는지 알아?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모든 게 보훈청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유광수는 재빨리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조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스템에는 이체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깜빡이고 있거든요. 민수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시스템이 단순한 조회가 아니라 실제 금융 거래를 시작시킨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야, 이거 어떻게든 막을 방법 없어? 유광수가 다급하게 묻지만 민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인턴 교육에서 배운 건 기본적인 업무뿐이었거든요. 이런 고급 시스템은 처음 접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팀 직원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김 과장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점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 그게 인턴이 실수를. 유광수가 변명하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미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수공탁 계정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한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건 본부에 즉시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1945년 공탁금이라. 이런 계정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김 과장의 말에 유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본부에 보고되면 자신의 재개발 펀드 계획이 모두 발각될 수도 있거든요. 잠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봅시다. 섣불리 본부에 알리면. 지점장님, 이건 법적 사안입니다.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 과장과 유광수 사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민수는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하죠. 자신이 할머니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복례가 다시 은행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 가져간 장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복례의 목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려옵니다. 내 꾸러미 돌려달라고 했지요. 민수는 창밖으로 할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보다 더 단호한 표정의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광수는 민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게 내 짓이야. 책임져야 할 거야.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유광수는 민수를 지점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복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유광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거든요. 야,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해. 내가 건드린 시스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유광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산적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죠. 조용히 덮어. 그러면 계약직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게. 연봉 4천만 원. 어때? 민수의 목구멍이 마릅니다.
취업, 정규직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몇 달째 취업 준비로 고생하던 민수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죠. 게다가 할머니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할머니 병원비 많이 나오잖아. 당뇨 합병증이라던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유광수는 민수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민수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압박하죠. 그냥 시스템 오류였다고 하면 돼. 인턴이 실수로 잘못 건드린 거라고. 간단하잖아. 민수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정규직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때 로비에서 더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복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온 것 같습니다. 유광수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집니다. 저게 누구지? 한 노신사가 복례와 함께 은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신사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복례보다는 훨씬 품격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유광수와 민수는 급히 로비로 나갑니다. 복례는 여전히 자신의 꾸러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옆에 선 노신사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소란이네요, 유 지점장. 그런데 이 도장, 우리 집 금고에 있는 것과 쌍둥이네요. 노신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은퇴한 은행 창립 멤버의 아들인 박상도 고문이었습니다. 복례의 사정을 들은 박상도가 직접 나선 것이죠. 박상도는 복례의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입니다. 거기에는 창립준비금 인감박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도장이에요. 해방 직후 독립운동 자금을 모을 때 사용했던 것 같은데 박상도의 증언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던 것이죠. 잠시 승부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광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보안실로 가서 어제 촬영된 CCTV 영상을 꺼내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유광수가 로비 대형 모니터에 영상을 틉니다. 화면에는 복례가 장부를 들고 은행을 나가는 듯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합니다. 영상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보시죠? 이분이 장부를 가져간 겁니다. 분실 책임은 고객에게 있어요. 복례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두고 갔는데 민수는 영상을 자세히 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어제 자신이 본 것과는 다른 장면이거든요. 누가 영상을 편집한 것일까요? 지점장님, 이 영상 편집하신 건 아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유광수의 표정이 차가워집니다. 인턴 주제에 무슨 말이야? CCTV는 편집할 수 없어. 자동 녹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민수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어제 복례가 장부를 은행 트레이에 올려두고 나간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마치 복례가 장부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상도 고문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영상이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화질도 이상하고 고문님까지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는 정확한 증거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유광수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오죠. 더욱이 이런 오래된 장부가 설령 진짜라 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80년 전 문서잖아요. 복례는 말없이 유광수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도둑 취급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크게 다가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게다가 유광수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규직 4천만 원. 할머니 병원비. 박상도 고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본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유광수는 겉으로는 협조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 11시 은행 건물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이익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광복동 거리를 깨웠죠. 경비원이 급히 달려가 확인해 보니 특수금고 3번에서 신호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했습니다. 특수금고는 평소에 거의 열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은행 내부가 소란스러웠던 터라 더욱 신경이 쓰였죠. 급히 지점장 유광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점장님, 특수금고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광수는 집에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낮에 민수가 건드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즉시 가볼게. 아무도 금고 근처에 접근하지 마. 유광수는 급히 옷을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죠. 혹시 오늘 일이 예상보다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행 직원들이 출근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수금고 3번이 정말로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금괴 모형, 상징적인 예치 채권, 그리고 독립공탁금의 일부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유광수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를 범인으로 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것이죠. 오전 10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뒤이어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몰려들었죠. 은행 금고 털이라는 자극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구두 닦기 노인, 장부 들고 잠적. 80년 전 문서로 은행 금고 털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사진까지 함께 실리면서 마치 복례가 범인인 것처럼 보도되었죠. 복례는 오전에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했지만 사실상 용의자 취급을 받는 것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모신 거예요. 복례는 경찰서에서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증거는 복례에게 불리했죠. 어제 은행을 방문했고 오래된 장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날 밤 금고가 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광수는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죠. 안타깝지만 절차를 무시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저희도 피해자예요. 유광수의 말은 겉으로는 객관적으로 들렸지만 실제로는 복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죄책감에 무너져 갔습니다. 자신이 어제 건드린 자동이체 대기 시스템이 실제로 실행된 것일까요? 금고가 빈 것이 도난이 아니라 규약에 따른 자동 이행인 것일까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할머니를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도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로그는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유광수가 증거를 없앤 것이었습니다. 로그가 왜 지워져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감사팀 김 과장이 의아해했지만 유광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나 보죠.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오후에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은행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는 복례를 동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은행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죠. 구두 닦기 할머니가 뭘 훔쳐? 은행이 서민을 괴롭히고 있다. 시위 현장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복례에 오랜 단골 고객들이 나서서 복례의 인품을 증언했거든요. 복례 할머니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정직하게 거슬러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도둑질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유광수는 이런 여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죠.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삭제된 로그를 복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할머니는 결백하시니까. 민수는 밤새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복례의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민수는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광수의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민수는 밤새 복례의 꾸러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서에 계시는 동안 집에서 가져온 것이죠.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샅샅이 뒤지던 중 마지막 장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민수는 어릴 적 숨겨진 글씨를 찾는 놀이를 떠올리며 연필 가루를 종이에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했지만 분명히 한글로 쓰여진 문장이었죠. 돈은 땅 밑에 묻지 않는다. 기억 속에 묻는다. 이체 명령은 복인주와 레인주의 겹각인으로만 유후.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이름인 복과 레. 할머니가 도장을 찍을 때만 진짜 이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민수는 급히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해방 직후 금융 시스템, 공탁금 제도, 보훈청 연계 시스템.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진 끝에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와서 장부를 펼쳐 보인 순간 CCTV가 그 인주각인을 자동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청 공탁금고로 자동 이체가 시작된 것이죠. 금고가 텅 빈 이유는 도난이 아니라 원이치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거야.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야. 민수는 흥분했지만 곧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시스템 로그는 이미 삭제되었고 유광수는 모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박상도 고문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도우려 했던 그분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박상도 고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있는 단정한 한옥집이었죠. 박상도는 민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본 젊은이로군요. 복례 할머니의 손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상도는 민수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박상도는 자신의 서재로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 좀 보세요. 박상도가 꺼내 보인 것은 해방 직후 촬영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복내 외할아버지와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서 있었죠. 그들 앞에는 독립운동 자금모금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복내 할머니의 외할아버지시군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박상도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회고록이었죠. 여기 보면 당시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은행은 장부의 주인과 약속을 어기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아버지가 쓰셨네요.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그런 숭고한 뜻으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고모님,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제가 그 은행 인턴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드릴게요. 박상도는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오후에 민수는 복례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계셨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민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그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몰래. 복례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래서 요즘 바빴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괜한 기대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복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흔들려야 뿌리가 깊어진다. 내가 나를 도우려 한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민수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모두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 금고가 빈 건 도둑 맞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도장을 찍으신 순간 보훈청으로 자동 이체된 거예요. 복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제자리를 찾아간 거란 말이니? 네, 맞아요. 80년 만에 원래 목적대로 쓰이게 된 거예요. 복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지역 문화회관에서 공개 간담회가 열린대요. 거기서 모든 것을 밝혀낼게요. 복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든든하다. 그날 밤 민수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박상도 고문과도 계획을 세웠죠. 과연 내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역 문화회관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벅습니다. 시민들, 언론사 기자들, 보훈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은행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양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례는 민수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 보이죠. 옆에는 박상도 고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앉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유광수 지점장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무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죠.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간담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광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었던 듯합니다. 저희 은행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광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고객의 과실로 인한 분실 사건을 저희가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절차에 따라 바로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민수가 준비한 원본 CCTV 영상이었죠. 유광수가 편집했던 부분이 모두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저건 뭡니까? 유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크린에는 복례가 장부를 은행 트레이에 정중히 올려두고 두 손을 모아 절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거든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제까지 언론에 공개되었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장부는 은행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고가 빈 이유는 도난이 아니라 1945년 공탁 이행입니다. 스크린에는 민수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이체 규약 조항, 보훈청 공탁금고, 이체 확인서, 그리고 정확한 시간 기록들이 모두 공개되었죠. 자동이체 규약이 발동해서 보훈청 공탁금고로 전액 이전되었습니다. 여기 이체 확인 공문과 정확한 시간 기록이 있습니다. 유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로그들이 모두 복원되어 있었거든요. 민수가 밤새 컴퓨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백업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박상도 고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창립 서약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유 지점장, 당신이 재개발 투기 자금으로 전용하려던 내역도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상도는 유광수가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했습니다. 공탁금을 재개발 특판 펀드로 유용하려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어디서 그걸? 유광수가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복례가 휘청이며 일어섰습니다.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몰려온 것 같았지만 복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구두 닦기입니다. 사람들의 발을 반짝이게 해준 것 말고는 다른 죄가 없어요. 복례의 말에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부모님이 피를 흘려가며 모은 그 돈이 오늘 제자리를 찾았으면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그 은행 인턴이었어요. 할머니를 도우려다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례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흔들려야 뿌리가 깊어진다. 잘했다, 민수야. 관객석 곳곳에서 잘했다. 용기 있는 젊은이다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광수는 현장에서 은행 본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광수 지점장은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은행 본부 관계자의 발표에 관객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문화회관을 나서며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외할아버지,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복례의 혼잣말에 민수와 박상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들이 복례에게 몰려들었지만 복례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돈은 제자리로.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삶입니다. 간담회는 복례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며칠 뒤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렸습니다. 독립공탁금 80년 만에 본래 자리로 국가보훈청 기억장학금 신설. 은행 역사 왜곡 사과.
복내는 아침 일찍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간담회 당일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었죠. 복내와 민수, 박상도, 고문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신문에 크게 났네요. 민수가 국밥을 들고 와서 복내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민수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죠. 간담회 이후 여러 곳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할머니 누명이 벗겨진 거예요. 복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이 편하다. 외할아버지께도 떳떳이 인사드릴 수 있겠어. 은행 로비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전시 공간이 새로 생겼거든요. 구두 닦기 의자 모형과 꾸러미 복제품, 그리고 장부의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 공간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돈은 땅에 묻지 않는다. 기억에 묻는다. 기억은 이자가 붙는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복내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구두를 닦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랐죠. 손님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젊은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장학금 신청하러 왔어요. 제 꿈은 기록 보존학자가 되는 거예요. 복내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민수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보훈기록원 견습생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래, 잘 됐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 할머니도 마음이 놓인다. 점심 무렵 박상도 고문이 들렀습니다. 요즘 그는 자주 복내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복내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상도는 신문 하나를 더 꺼내 보였습니다. 경제면에 실린 기사였죠. 은행 이름 앞에 공이라는 글자를 넣기로 했대요. 공이은행으로 말이에요. 복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이, 공정한 의리라는 뜻이겠네요.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지켜내신 거예요. 은행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오후 늦게 복내는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죠. 문득 해방 직후 시장 바닥의 흙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젊은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복내야,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복내는 꾸러미를 다시 단단히 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 돈 제자리 찾았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보훈기록원에서의 첫 출근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일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독립유공자들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도 있더라고요. 복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광복동 일대에서 작은 모금 활동을 하신 분들 명단에 있었어요. 복내는 기뻐하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그런 일을 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든든해. 그날 밤 광복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복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죠. 꾸러미 아내 장부는 이제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사람답게, 돈은 제자리로. 그게 나라고, 그게 삶이제. 복내의 마지막 독백이 광복동의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 후 기억장학금을 받은 첫 번째 학생이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꼭 훌륭한 기록 보존학자가 되겠어요. 복례는 그 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기억은 이자가 붙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해방 직후에 그 약속이 오늘의 빛이 되었습니다. 복례는 구두 닦기 의자에 앉아 평생을 살아온 광복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80년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